사퇴쇼냐 아니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윤희숙 의원 어제 사퇴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직서는 지금 국회에 제출한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는 건 결국 사퇴 의사를 좀 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좀 읽히는데 지도부에서는 계속 만류할 생각이신 건가요? 지금 그 윤희숙 의원은요,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평소에 그 윤희숙 의원의 성품으로 봐서 이걸 뭐 쇼를 한다거나 뭐 그럴 분은 아니고요. 그 이제 책임을 통감한다. 왜냐하면 본인은 사실은 이제 친정 아버지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족의 일이니까 그 본인 어저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도덕성 있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 본인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지금 사퇴를 밝혔기 때문에요. 아마도 저희가 사실 많이 만류를 했지만 아마도 그 뜻을 굽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지도부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좀 분위기를 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그 국민의힘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그 해당된 의원분들한테 일일이 소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소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소명은 사실은 이제 그 네. 본인 해당되는 그 이제 의원께서 직접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지도부도.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결혼한 여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정 아버지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뭐 어떤 물건을 사고 이러는 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론을 그 내렸지만 지금 추가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저희는 일단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사퇴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뜻을 현재까지는 좀 굽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현재 회기 중이지 않습니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이 뭐 사퇴하고 싶어도 이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법상 절차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남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만 여기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도 12명이나 사실 지금 그 권익위가 수사 의뢰를 했지만 뭐 지금 그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불이권 조치가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조사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사퇴했는지도 사실 불명확한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안을 받아들일 경우에 나머지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런 숙제가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퇴안의 동의를 의원들이 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 윤희숙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사퇴합니까? 이렇게 만나면 한번 묻고 싶어요. 그냥 한번 보십시오. 부친이 그 투기를 한 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청렴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 권익위 조사도 짜맞추기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의원한테 일종의 모욕 주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워넣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도 잘못됐고 그리고 투기도 아닌데 근데 왜 그럼 사퇴합니까? 뭘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저는 뭘 책임지겠다고 지금 사퇴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친이 진짜 투기 의혹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라고 우리가 가정해보죠. 그러면 몰랐을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출가를 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부친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국회의원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투기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 당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탈당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당의 조치에 제가 수긍하고 탈당뿐만 아니라 의원직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뭘 책임지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 의도에 관한 문제 아니면 지금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평론가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친정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왜 본인이 사퇴를 지느냐,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윤 의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비판의 최선두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 의혹이 휩싸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대선 전국 과정에서 좀 그 국민의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게 좀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윤희숙 의원조차도 그 아버지가 그게 뭐 투기인지 투자인지 사실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설사 이제 나중에 이게 뭐 투기로 아주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든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책임을 지고 싶을 거예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굉장히 사실은 유명세를 타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온몸으로 보여준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든 그것이 크든 아무튼 본인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아마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퇴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되게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김의겸 의원은요. 당시 청와대에 있었고 청와대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청와대랍니다. 그러면 이 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밀접하게 알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흑석동 건물 이제 온 국민이 다 아시는데 그러면 사실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창피함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김의겸 의원하고 저는 윤희숙 의원하고 대비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그러신 김의겸 의원은 다 이제 알고 있는데도 본인은 계속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윤희숙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본인은 잘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가족의 일이니 내가 책임을 지고 난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김의겸 의원들마다 의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다른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왜 사퇴 안 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뭐 김의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사실 알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전 윤희숙 의원과 관련해서 만약에 본인이 의혹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사퇴를 한다고 하면 기자회견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야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몸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근데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그게 과연 몸을 낮추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만 그렇게 보였나요? 아니 그러면- 저는 그거를 자꾸 어떻게 보면 트집을 잡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그 트집을 보여지면 잡는 안 게 될 것 같아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태도, 제가- 정신의 태도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사퇴합니까? 자꾸 물어보고 싶다는 말은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퇴의 사유가 있거나 지금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부친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도 없다고 말하고 당에서도 조치하지 않고 본인도 지금 권익위 조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권익위가 수사 의뢰했으니까 그 결과 보고 난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유리알처럼 본인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 부분까지 저는 뭐 폄훼하고 싶은 아니, 생각은 우리 없지만 국- 이해가 안 네.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네, 국민들 말씀하시죠. 입장에서 보면은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겉으로는 막 그 국민들 앞에서 그 태도를 굉장히 좋게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결과는요,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막 해요. 그래서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거의 제가 볼 땐 꼴찌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평론가님은 왜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를 봐야 합니다. 본인은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내려놨어요.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다른 국회의원들은요, 사퇴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게 핵심이지 왜 그분이 왜 화를 냈냐, 왜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주제가 좀 있어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결국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 의혹이 제기된 권익위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이 꽤 있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한 거 그 부분을 좀 높게 봐달라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앞서 또 위원님께서 김의겸 의원과 관련해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권익위에서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의겸 의원 측이 지금 자리에 없어 좀 해명을 하면 김의겸 의원은 이미 공개된 정보, 공개된 그 사업지구가 선정된 지역에서 그 선정된 이후에 그 상가
건물을 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윤희숙 의원이 사퇴 의사를 지금 굽히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논란도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좀 듣고 먼저 오겠습니다. 저는 윤 의원에 대한 이 판단 부분은 최소한 첫 번째로 국회에서 국회의원 사퇴가 처리되는 순간에 저는 판단해도 늦지 않다. 아니, 두 번째로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검증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윤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를 해서 투기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80에 가까운 어른이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세종시의 농지를 사면서 또 KDI 용역을 했던 따님하고 원론을 안 했다는 게 참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관련된 녹취를 들었는데 지금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전에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KDI라는 곳이 뭐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지금 맡아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 정보를 얻어서 가족들이 투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 쪽에 이제 많은 분들과 또 이제 여러 기자, 언론인들 뭐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세종시의 그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또 이제 많은 의혹들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도 지금 그걸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요. 만약에 이제 가족들이 설사 결과적으로 이게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신다고 해도 이미 윤희숙 의원은 그 전까지 다 감안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감안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기는 이제 그게 작든 크든 저는 이제 사퇴를 한다.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 때문에 다른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곤혹스러워지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다른 사람 당신들은 왜 안 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의원들이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창피하고 그다음에 잘못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윤희숙 의원 너는 왜 사퇴를 했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사퇴를 했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국민들 보시기에 야, 본인들이 지금 코너에 몰리고 곤혹스러운데 그걸 또 감추려고 또 역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공격하는구나. 저는 이럴 때 이제 국민들께서 지치신다라고 보고요.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본인이 내로남불 공격해왔던 당사자잖아요. 그 내로남불 공격을 또 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 버티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억울해서 난 억울한데 정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서 의혹에 휩싸이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퇴하는 것하고요. 투기 의혹 때 이 불거져서 나중에 가서 불명예스럽게 사퇴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투기 의혹은 제가 볼 때 심상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윤희숙 의원의 제부죠.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 지냈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 정책보좌관 그만두고 팔순인 아버지가 갑자기 가가지고 세종시에 가서 2달 뒤에 땅을 약 3,000평, 3,300평가량을 삽니다. 논을. 그걸 어떻게 그럼 설명할 것인가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KDI에 그 당시에 윤희숙 의원이 근무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KDI가 지금 농지 주변에 국가 산단이 지금 둘러싸고 있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개의 산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KDI가 그 국가 산단의 예타 현장 조사를 담당했던 기관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혹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본인은 몰랐을 수 있고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해명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해서 사퇴를 한다고 의사표명하고 나니까 해명할 이유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기 의혹을 견딜 수 없어서 사퇴를 한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이 그 다음에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제가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추가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샀는지 여부 이런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해서 확인된 게 전혀 없다라는 점을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제 그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내놓은 해명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자신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독립된 관계라서 모르고 있다 이런 차원의 해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출가했으니까 결혼한 딸이니까 이제 결혼한 딸의 입장에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이제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핵심이 이거 같아요. 윤희숙 의원의 사퇴 시점이요. 사퇴 시점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곤혹해질 걸 염려해서 그 시점을 골라서 해라 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정치적 결단을 본인 책임하에 본인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본인이 정해서 한 건데 왜 다 의혹이 다 나중에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사퇴하지 왜 지금 처음부터 사퇴하냐 이렇게 윤희숙 의원을 공격하는 거는 너무 무리한 거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그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공격하는 거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네. 바로 방금 전에 진행자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팩트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내부 정보를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의문을 마지막에 제기했던 것. 그렇죠. 그것만 팩트가 아니다. 이런 점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팔순이 되신 분이 7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서울 동대문에 사는 분이 세종시의 농지를 삽니다. 그리고 지금 그 농지가 공시가로 1.5배가 올랐다. 이것도 확인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시가는 3배가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렇게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친의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인인 국회의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다른 모든 국회의원들도 역시 가족들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그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이 의혹도 이번에 권익위가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똑같은 대상으로 조사가 됐고요. 민주당도 뭐 친정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의원들이 의혹에 휩싸여서 탈당 권유 조치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만 예외적으로 어떤 것들을 규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소명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내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무를 지금 오히려 회피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글쎄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이 의원직 내려오는 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 뒤에 따르는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앞서 평론가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여러 그 기사 등을 통해서 나오는 의혹들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유추해 봤을 때 이런 차원의 말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뭐 땅을 샀던 구입한 시기 그리고 이제 사유와 관련되는 문제, 윤희숙 의원이 재직 기간에 있었던 것 이런 것 다 팩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로 볼 때 뭔가 투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급하게 샀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이거는 추정이라는 걸 네, 제가 그래서 아까 겁니다. 말씀드렸던 분리해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네.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 지금 이렇게 그 양측의 이 의견이 오고 가는 것처럼 논란이 앞으로도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선관위 원장이 일단 선임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경선 그 과정이 진행될 것 같은데 가장 논란되고 있는 부분 아무래도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 뭐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논란이 될 거고요. 네. 이제 정홍원 전 국무총리께서는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걸 했어요. 공천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 합의는 어떻게 모아지고
이런 갈등 국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은 논란이 없으면 정치가 아니죠. 더군다나 이 대선 국면에서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뜻을 모아서 갈등을 줄이면서 이제 나갈 것이냐. 근데 저는 이 지금 정홍원 총리가 아마 되게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앞으로 지켜 좀 봐주시죠, 그 부분은. 네, 역선택 방지정 논란이 되는 게 결국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특정 후보가 민주당 그 지지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뭐 지지율이 안 나오는 그런 측면이 고려된 정치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이게 뭐 샘플 자체가 작으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었을 경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선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요. 선거인단도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역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결과에 미칠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들 전반이 생각하고 우리 여론조사 할 때 샘플 모집하는 거나 그 샘플링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선거인단의 의견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역선택 방지 조항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선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아까 정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 주자로서 나의 유불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의 의견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민주당도 역시 또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갈등 과정을 통해서 당이 어떤 조율된 의견들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발생하는 건 그동안에 이제 당내표하고 대선 주자 간의 갈등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런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똑같이 파열음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걸 안 만드는 것들이 정홍원 이제 선관위원장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그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본회의가 오는 30일로 연기는 됐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여야 반응 녹취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언론의 이 자유에 따른 이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두고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또 위헌 심판 청구 범법 소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 반응을 들었는데 위원님 지금 앞서 그 야당 측에서는 뭐 헌재 위헌 심판 청구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에요. 그 사법 피해자 얘기하면서 이제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권이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진짜 검찰 개혁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결국은 검찰 장악하려고 한 거였구나. 그게 조국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 깨닫게 되셨어요. 저는 이번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무슨 가짜 언론의 피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말을 빌미로 해서 지금 신뢰받는 뭐 언론 거듭나기 위해서 뭐 하겠다 이런 법을 만들겠다 그러는데요. 사실을 알고 보면 이것도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거다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미래에 그게 밝혀지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나갑니다. 뭐냐면 그 언론의 자유 이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론의 자유를 불태우는 법입니다. 지금 이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악법이고요. 제가 이제 내용을 봤더니요. 이 법으로 인해서 또 이 법에서 제외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일지라도 나는 이 법에 의한 소재기를 못하게 하는 사람. 그분들이 누구냐면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대기업 임원이래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거는 또 제외시키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이 법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요.
전직 고위 공직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세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법의 시행일이 내년 대선 이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대선 이후에 전직 고위 공직자가 되시는 대표적인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에 의해서 효과를 보게 되시는 거예요. 많은 언론인들, 많은 언론들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를 거의 침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이 법을 지금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입장을 발표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이런 법을 어떻게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는지. 그다음에 야당의 입장에서는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180석 이상을 민주당한테 줬기 때문에요. 민주당은 요즘에 법리를 만들 때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뭐 이런 것처럼 뚝딱뚝딱 막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요즘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개개인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냅니까? 소위 말하는 이른바 윤미향 의원은 윤미향 보호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게 아니라 일단 이른바 가짜 뉴스로 인한 그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점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반론 있으십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 비유한 건 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아요. 비유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물러난 대통령이 저 피해 입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면 국민적 비난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뭐 고위공직자에서 물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대통령을 제일 극단적인 사례를 비유하셨으니까 그런데 뭐 장관을 했다가 물러나면 개인 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전직 장관이라기보다는 사인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방어권이나 대항권을 갖고 있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세계 마지막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걸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리면 보복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 그리고 정정 추후 보도가 있었음에도 검증 없이 복제 인용하는 보도 그리고 기사와 다르게 제목, 시각 자료를 조합해 내용을 왜곡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보복 반복적인 허위 보도를 계속 똑같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악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정 보도를 냅니다. 내고 난 다음에 그 정정 보도를 또 인용해서 또 보도하고 또 인용해서 또 보도합니다. 그럼 정정 보도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사와 다르게 제목 사각지대를 조합하는 경우 지금 뭐 포털이나 이런 경우에 나갈 때 요즘 디지털 뉴스팀이나 뭐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기사 제목, 낚시성 기사 제목도 많이 달고 개인의 인격을 막 훼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혹여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또 해당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산을 두 개를 넘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뭐 언론을 막 옥죄거나 징벌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왜 언론계가 반대하는지 또 왜 반발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법 조항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게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는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건 현업인들이 제일 잘 아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만약에 이 법에 허점이 있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뭐 전원위원회든 뭐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다시 걸러내는 작업을 한 번쯤 더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정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그런 논의가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언론계든 야당에서 지금 비판하는 지점은 이런 고의, 중과실 그리고 허위 조작 보도 이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이게 좀 남용되는 것 아니냐, 악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법률은요 되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고의, 뭐 중과실.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명백한
그건 또 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게 뭐냐면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판사가 재판할 때 알아서 판단해라?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졸속 법안인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야당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셨고 그 당시에 이제 탄핵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사실 언론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은 이 법이 잘못된 법이다라고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 언론에 대해서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구하고 이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누구도 이 언론에 대해서 손댄 정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언론의 자유를 지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언론인들을 되게 자유롭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기존의 법에 의해서요. 명예훼손이든 그 기존의 우리 형법이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대안으로 이거 말해드리고 싶은데 오보나 잘못된 기사가 나가거나 그다음에 악의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시는 가짜 뉴스 이거에 피해자가 되신 분들에게요. 단순히 뭐 한 줄 자막 내지는 뭐 한마디의 말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요. 그걸 보도한 만큼 또 그 보도 그 숫자를 맞춰가지고 사실은 이건 잘못된 거였다, 잘못했다 이러는 걸 계속 시정하는 그런 거를 대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재갈을 물리는 이런 법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헌법 파괴이기 때문에 사실 위헌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 정권 관련해서 언론의 피해를 봐서 심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사실로 법원 판결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시초를 통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대의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대담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국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